안녕하세요. 저는 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후반의 이혼녀입니다. 저는 30대 초반에 한 남자랑 결혼을 했다가 1년 만에 이혼 도장을 찍었습니다. 전 남편은 손버릇이 몹시 안 좋은 사람이었고 술만 먹으면 180도 달라지는 사람이었어요. 결혼하고 반년 정도 지나고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저런 사람과 더는 못 살겠다. 싱글맘이 되더라도 그냥 이혼하자 결심하고 소송했었습니다. 하지만 이혼이라는 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라서 진탕 고생했어요. 그 남자도 누구 맘대로 이혼이냐, 내가 놔줄 것 같느냐며 지독하게 굴었죠. 지금 생각해도 진절머리가 나네요. 결혼 생활이 1년이 안 되는데 소송만 1년 반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결국은 이혼을 했고 저는 싱글맘으로 또 워킹맘으로 바쁘게 살게 되었습니다. 이혼 과정은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살도 쭉쭉 빠지고 그랬는데 오히려 이혼하고 나서 제가 하는 일은 더욱 잘 되었습니다. 독립해서 차렸던 미용실이 장사가 꽤 잘 됐고 자리도 잘 잡게 되었고요. 또 그맘때 미용 관련 대회에서 수상도 많이 했어요. 이혼 문제 때문에 너무 골치 아프고 힘들어서 더욱 일하는 데에만 집중을 했는데 일적인 부분에선 눈에 보이는 성과가 많았던 거죠. 미용실이 잘 되면서 혼자 아이를 키울 수 있을 거란 자신감이 더욱 생겼고 이혼의 아픔을 딛고 바쁘게 살았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도움을 주셔서 아이를 키웠고 저도 미용실에서 일하는 시간을 빼고는 아이와 시간을 보내고 추억을 쌓으려고 나름 노력을 해왔죠. 아이도 건강하고 씩씩하게 잘 자라주었고 저에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 같은 존재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는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일을 하고 집에 오면 엄마 고생 많았다며 다리를 주물러 주기도 하는 귀엽고 착한 아들입니다. 주변에서는 제가 아직 젊으니 재혼을 해보라는 말도 많은데요. 저는 첫 번째 결혼해서 전 남편에게 질릴 대로 질렸기 때문에 재혼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누가 재혼 얘기를 하거나 누굴 소개시켜 준다고만 해도 손사래를 칠 정도였죠. 연애만 하라고도 하지만 미용실 운영도 바쁘고 아이 키우는 것도 바쁜데 연애는 무슨 연애인가 싶었고 다시는 남자 만나고 싶지도 않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관뚜껑 닫기 전까진 뭐든 확신하는 말을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런 제가 그 남자에게 그렇게 스며들고 재혼까지 생각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 남자는 저희 미용실에 자주 오던 단골 손님이었어요. 나이는 저랑 비슷해 보였는데 머리 스타일에 신경을 많이 쓰고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이 확고했습니다. 옷차림도 캐주얼한 느낌의 수트를 잘 입고 다녔는데 딱 봐도 멋을 많이 부리는 남자구나 싶은 외모였습니다. 저희 미용실에는 저 말고도 디자이너가 2명 더 있지만 그 남자는 꼭 저에게만 예약을 했어요. 제가 머리를 손봐줘야 안심이 된다면서요. 성격도 서글서글하고 재밌는 편이었고 또 멋만 부릴 것 같은 겉모습과 달리 대화를 나눠보면 지식도 많고 아는 것도 참 많더라고요. 그게 또 반전 매력처럼 느껴졌죠. 저는 손님들과 대화를 할 때도 제 개인 얘기는 잘 하지 않고 또 반대로 손님에게 개인사는 잘 묻지도 않습니다. 손님이 먼저 얘기하시는 게 아니면 제가 꼬치꼬치 물어보는 일은 당연히 없었죠. 저는 주로 헤어스타일이나 헤어 관리에 관한 얘기를 주로 하거나 아니면 손님이 하시는 얘기를 주로 들어드리는 편입니다. 하지만 그 남자 손님하고는 점차 친해져 가면서 저도 모르게 제 얘기도 하게 되고 또 반대로 뭐 하시는 분이냐 이것저것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주류 납품 관련 사업을 한다고 했어요. 친한 형님과 동업을 하는 거고 벌이가 꽤 괜찮은 편이라고 본인 입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묻지도 않았는데 법학과를 졸업했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아, 법학과 나오셨구나. 예, 로스쿨 준비했었는데. 어머, 그러세요? 잘 안 됐어요. 그래도 법에 대해서 일반 사람보다는 잘 아시겠다. 로스쿨도 못 들어가긴 했지만 그래도 나름 학부 생활하면서 한참 공부하던 게 있으니까
일반 사람들보다는 좀 더 빠삭한 편이라고 해야겠죠. 이 법이라는 게요. 알아두면 일상생활에서도 유용한 게 많거든요. 제가 지금 하는 사업도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이 간혹 있는데 그런 것도 제가 나서서 처리하는 편이고요. 제가 뭐 변호사는 아니지만 법 공부는 좀 했으니까. 저는 멋지시다며 열심히 추임새도 넣어주었죠. 그 남자는 변호사는 아니지만 마치 자기가 변호사인 것 마냥 좀 거들먹거리는 부분도 있었어요. 저한테 법적인 조언 필요하면 물어보시라는 말도 했으니까요. 솔직히 저도 알죠. 완전 허세라는 거. 근데 이상하게도 그게 그렇게 싫지는 않은 겁니다. 보통은 누군가가 그런 과장이나 허세를 부리면 속으로 참나 싶기도 할 텐데 그 남자는 그런 모습조차도 그냥 웃기고 귀여워 보였다고나 할까요? 아마 그때부터 제 눈에 콩깍지가 슬슬 생기기 시작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남자 역시 저에 대한 마음이 있는 듯 했어요. 다른 직원분들하고 드시라며 커피랑 디저트를 사오질 않나 제 생일은 또 어떻게 알고 케이크를 사서 오기도 했습니다. 생일은 어떻게 알았냐니까 카톡 프로필에 생일이 뜬대요. 제가 본인 단골 미용실 원장님이니까 번호 저장을 해놨는데 카톡에 생일 알림이 뜨더랍니다. 그냥 손님과 가게 사장의 관계일 뿐인데 케이크까지 받으니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그 남자는 부담 갖지 말라며 그랬지만 조금 부담스럽기도 했고요. 하지만 저도 그 남자의 행동을 노골적으로 싫어하거나 거부하지는 않았습니다. 내심 싫지는 않았으니까요. 그랬더니 그 남자도 용기가 생긴 건지 좀 더 적극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렇게 마치 가랑비에 옷 젖듯이 조금씩 따로 연락도 하고 만나기도 하면서 사이가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남자는 저에게 굉장히 잘하려고 노력했고 제가 좋다는 말도 자주 했어요. 애정 표현도 많이 하고 제가 너무 좋다고 자꾸 그러니까 저도 당연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제 아들 얘기도 많이 했고 이혼 얘기도 했었는데요. 그 남자는 오히려 제 아들도 너무 귀엽고 또 이혼 같은 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먼저 말해주더군요. 그렇게 잘 만나오고 있었는데 만난 지 8개월 만에 그 남자는 제가 너무 좋다고 결혼도 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만나는 건 좋아도 재혼 생각까지는 없다고 단호히 말했죠. 왜 자기야? 우리 서로 좋아하잖아. 그렇긴 한데 재혼은 그래도 생각 없어. 미안해. 뭐 때문에? 혹시 은성이 때문에? 은성이 때문이 아무래도 크지. 은성이 성인 될 때까지는 재혼 생각 안 할 거야. 왜? 내가 은성이한테 좋은 아빠가 되어줄게. 나 못 믿어? 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란 거 알잖아. 아는데 애가 너무 혼란스러울 것 같기도 하고. 은성이 돌도 안 돼서 이혼소송했다며. 그 친부는 양육비도 제대로 안 주고 관심도 없다고 했잖아. 애 보러 오는 일도 없고. 그렇긴 하지. 그럼 은성이한테는 아빠의 존재 자체가 희미하잖아. 말은 안 해도 은성이도 아빠가 엄청 필요할걸? 가뜩이나 이제 초등학생 되잖아. 다른 애들은 너네 아빠는 뭐 하냐, 주말에 너네 아빠랑 뭐 했냐 그런 거 물어본다고 생각해봐. 애가 얼마나 기가 죽겠어. 그 남자의 말을 들으니 저도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제가 나름 잘한다고 한들 그래도 부족한 점이 있을 거고 또 아빠의 빈자리라는 건 제가 결코 채울 수 없을 테니까요. 나 약속할게. 은성이한테 좋은 아빠가 되어줄게. 나 좀 믿어봐. 그 남자는 저를 열심히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혼이 급한 것도 아니니 천천히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가게세 문제 때문에 가게 주인과 문제가 좀 생겼어요. 가게 주인 아저씨는 나이가 좀 있는 남자분이셨는데 기본적으로 여자들끼리만 있는 미용실이다 보니 괜히 시비도 잘 걸고 잘 툭툭거리셨어요. 건물주와 세입자 관계긴 하지만 원래도 사이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입지도 다지고 단골 손님도 많다 보니 가게를 옮길 수도 없어서 그냥 있기는 했는데요. 가게 주인분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적도 많고 가게를 옮길까 생각한 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가게세 문제로 뭐라고 하면서 자기 말대로 안 하면 계약 해지할 테니 나가라고 막무가내로 나오시더라고요. 골치가 아팠는데 제 얘기를 들은 그 남자가 걱정 말라며 자기가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법에 대해서 잘 알지 않냐면서요. 솔직히 결혼한 사이도 아닌데 그 남자가 나서서 얘기한다는 게 모양새가 좀 그랬어요. 하지만 그 남자는 자신만만하게 자기만 믿어라, 알아서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가게 주인과 그 남자가 대화를 나눴는데 제 생각 이상으로 쉽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자기가 가게 주인에게 법적으로 오목조목 따져가며 말했더니 금방 수긍하고 알겠다고 했다더군요. 그랬구나. 고마워. 근데 당신이 뭔데 그런 소리 하느냐? 그런 말은 안 하셔? 처음부터 했지, 나더러. 당신이 뭔데 나서냐? 원장하고 얘기할 거다 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뭘 했는데? 나 그 남자 남편이다. 혼인신고만 안 했다 뿐이지 곧 결혼한다. 우리는 부부 사이다 그랬지. 뭐라고? 저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 남자는 가게 주인에게 자기가 남편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오해하게. 뭔 오해? 맞잖아. 우리가 언제 결혼 약속을 했어. 뭐가 문제야? 이참에 결혼하면 되지. 능글능글하게 넘어가려는데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더라고요. 하지만 속마음으론 어쨌든 이렇게 해결해 준 게 든든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했습니다. 아, 이럴 때 나서주니까 든든하구나, 듬직하구나 싶기도 했어요. 이전에 결혼해서는 결혼 생활이 워낙 짧기도 했지만 전 남편이 그렇게 나서서 뭔가를 해결하는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문제가 생기니 자기가 발벗고 나서서 해결하겠다, 자기만 믿어라 라고 해주니까 그게 말도 못하게 든든하고 듬직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재혼을 결심하게 된 또 다른 이유는요. 그 남자가 저희 아들한테 정말 잘하는 겁니다. 저희 아들하고 친해지려고 노력하고 같이 축구를 하거나 자전거를 타러 갈 때도 많았어요. 어쩔 때는 먼저 나서서 저한테 은성이랑 같이 보자, 같이 어디 가보자 할 때도 많았습니다. 저희 아들도 당연히 너무 좋아했고 아저씨, 아저씨 하면서 잘 따르더라고요. 친부자 마냥 저희 아들이랑 잘 놀아주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저희 아들의 환한 웃음을 보고 있노라면 그냥 재혼을 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재혼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가 저희 아들인데 아들이 저렇게 좋다고 하니 저도 마음이 달라졌거든요. 실패로 돌아간 첫 번째 결혼과 달리 이번엔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마음 한켠에 기대도 있었고요. 재혼은 절대 없다던 제 마음은 이미 많이 흔들리고 있었던 겁니다. 또 한편으론 저 남자는 미혼이고 또 잘 나가는 사업가인데 내가 뭐라고 이렇게 좋아해주나 싶기도 했어요. 그 사람은 미혼이고 저는 애딸린 이혼 여잖아요. 그런데도 저와 제 아이까지 품겠다고 하니 그 마음이 너무 고맙기도 했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결국 재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궁금하더라고요. 그 남자네 부모님도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실지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내 조건 다 아시냐? 결혼하는 거 허락은 하신 거냐? 결혼식을 좀 작게 해도 괜찮은 거냐? 라고요. 그런데 그 남자가 그러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 신경 쓸 필요 없어. 실은 나 부모님하고 연락 안 하거든. 어? 왜? 그러고 보니 사귀는 동안에도 그 남자는 부모님 얘기를 많이는 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하기는 했는데 보통은 부모님 얘기가 나오면 화제를 다른 데 돌리거나 어물쩍 넘어갔거든요. 부모님하고 무슨 문제가 있었나 싶었죠. 실은 내가 연락을 끊었어. 일방적으로. 왜? 얘기하려면 좀 긴데 나 법학과 나왔다고 했지. 우리 부모님이 나 판검사, 못해도 변호사라고 그렇게 노래를 부르셨거든. 공부도 엄청 시키셨어. 좋다는 학원, 과외 있으면 무조건 다 하게 하시고 나만 보면 공부 그러셨지. 나한테 거는 기대도 크고.
근데 나는 그게 너무 부담스럽더라고. 나는 부모님이 원하는 정도로 공부를 잘하지 않는데 우리 부모님은 나에 대한 기대가 지나쳤거든. 결국 법학과에 들어가긴 했는데 학교도 부모님 생각보단 수준이 낮다고 많이 뭐라고 하셨어. 그래도 준비 열심히 해서 로스쿨 들어가라고 하셨는데 리트 시험 3번 떨어지고 나니 부모님 볼 면목이 없는 거야. 게다가 더 이상 공부하기도 싫고 이 길도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부모님은 될 때까지 하라고 하시고 미치겠더라고. 나도 나이는 먹어가는데 점수는 갈수록 안 좋아지고 그러다가 그맘때 아는 형이 안 되는 거 계속 붙잡고 있지 말고 자기 일하는 거 같이 해보자고 하대. 그래서 부모님께는 죄송하다. 앞으로는 내가 알아서 살겠다. 그러고 집 나와서 연락 두절했던 거야. 그 얘기를 듣고 저도 몹시 놀랐죠. 부모님의 큰 기대를 받았던 그 남자는 로스쿨 입학 시험에서 3번 떨어지고 2년까지 끊었던 겁니다. 자기가 결국 떨어졌고 이제는 못하겠다는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 죽기보다 힘들었다고 했어요. 게다가 부모님도 포기 안 하실 것처럼 보였다고 했고요. 그래서 결국 도망친 건데 오히려 지금 이렇게 사는 게 자기한텐 잘 맞고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래도 아들이 결혼하는 건데 알려야 된다고, 그리고 자기 지금 사업하는 거 잘 되지 않았냐, 부모님도 이제는 다 이해해 주실 거다 그랬습니다. 나랑 결혼하려면 부모님한테도 다 알려야 된다고 했던 거죠. 하지만 그 남자는 끝끝내 안 알려도 된다고, 자기 집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여러 번 설득을 했음에도 끝까지 부모님에겐 알리지 않겠다고 했고 저도 더 이상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당사자가 알리기 싫다는데 제가 뭐라고 하겠나요? 그렇게 그 남자네 부모님에게 결혼 사실에 대해 알리지 않았고 저도 재혼이다 보니 부모님과 친한 지인 몇 명만 부르고 간단하게 결혼식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조촐한 결혼식 후 혼인신고도 하고 같이 살게 되었어요. 부부가 된 거죠. 그렇게 1년 반 정도의 결혼 생활이 이어졌고 큰 문제 없이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미용실로 한 나이 든 여자분이 찾아오셨어요. 손님인 줄 알았는데 오자마자 저희 미용실을 둘러보시더라고요. 어서 오세요. 머리하러 오셨나요? 그분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여기 원장이요? 아, 네. 내 아들이 송우석인데. 그 말에 화들짝 놀랐습니다. 제 남편의 어머님이셨던 거예요. 어머, 안녕하세요, 어머니. 그분은 뭔가 탐탁지 않다는 얼굴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여기는 어떻게 알고 오신 건지 놀랍기도 했죠. 저기 좀 앉으시겠어요? 뭐 마실 거라도. 그건 됐고 어디 잠깐 나가서 얘기 좀 할 수 있나? 저는 다른 직원에게 얘기를 해놓고 어머님과 근처 카페로 가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몇이에요? 올해로 37입니다. 아휴, 맞네. 우리 우석이랑 동갑이네. 아까 그 미용실이 본인 거예요? 예. 우석이하고 결혼한 지 1년 넘었죠? 예. 참, 너무들 한다. 부모가 죽은 것도 아니고 멀쩡히 살아있는데 말도 안 하고 자기들끼리 결혼을 해? 설령 우석이가 우리한테 연락 안 한다고 해도 그쪽에서라도 우리한테 연락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면서 저를 책망하시더라고요. 저도 남편에게 많은 설득을 했기에 좀 억울한 부분은 있었지만 그냥 말 보태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얘기를 듣고 참 기가 막혔어. 우석이가 갑자기 연락 끊고 지가 알아서 살겠다고 했을 때도 기가 막혔는데 그래도 걔가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부모가 걱정할까봐 지 생사는 알려주더라고. 내가 어디 사느냐, 뭐하고 지내냐 하고 물으면 대답도 안 해. 우리가 뭐 어떻게 한다고 대답도 안 하는지. 부모가 지를 뭐 잡아먹어? 그래도 지는 무슨 생각이 있나 보다. 가만 기다려줬는데 가만 보니 아예 우리랑 인연 끊으려는 건지. 내가 너무 괘씸해서 수소문해서 알아보고 연락했어요. 지금 우석이 만나고 오는 길이에요. 아,
우석 씨랑 만나셨어요? 그래요. 부모 연락도 끊었길래 빌빌거리고 지내는 줄 알았더니 아니 변호사까지 됐으면 다시 연락해도 되잖아. 나는 내 속으로 나왔지만 도무지 계속을 이해를 못하겠어. 번듯한 변호사도 되어놓고 왜 연락을 안 하는 거야? 참나. 그러시는 겁니다. 저는 그 말에 의아했죠. 어머님은 남편이 변호사가 되었다고 생각하셨거든요. 저는 어리둥절해 있는데 어머님은 혼자서 계속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우석이가 한다면 하는 애라서 기어코 변호사가 되긴 됐다더만. 우리한테 알렸으면 얼마나 기특했을 거야. 참나 어이가 없어서. 저는 거기다 대고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도대체 남편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 겁니다. 왜 수소문 끝에 연락 온 자기 부모님에게 변호사가 됐다고 거짓말을 한 건지, 무슨 생각이었는지 혼란스러운 기분이었죠. 그런데 어머님이 부모한테 날리지도 않고 도둑 결혼이라니 이게 말이 되냐고. 그쪽 이름이 뭐라고 했수? 한세나입니다. 이혼했다던데 맞아요? 아, 네. 아들도 있다던데. 네, 맞습니다. 아휴, 내가 미친다. 내가 이러니까 안 미치냐고. 부모한테 말도 안 하고 지들끼리 도둑 결혼한 건 또 기가 막힌데 게다가 애 딸린 이혼이요. 아휴, 내가 정말 그나마 우리 우석이가 변호사라도 됐다고 하니까 그냥 참는 거지. 어디 하나 안기 막힌 일이 없어. 하면서 막 한숨을 푹푹 내쉬더라고요. 저는 그 앞에서 죄인 마냥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그 뒤로 1시간 넘게 한탄을 하시더니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그렇게 배웅을 해드리는데 마음이 갑갑하더라고요. 남편은 어쩌자고 다시 만난 부모님에게 거짓말을 했을까 싶었죠. 그날 저녁 남편은 저에게 엄마가 찾아왔느냐고 곤란하게 해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러게 내가 말씀드리자고 했잖아. 어쩌자고 일을 이렇게 만들어. 아, 갑자기 수소문해서 나를 찾으실 줄 몰랐지. 부모 자식 인연 있는데 언제까지 숨을 수 있다고.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아 그리고 어머님 말씀 중에 좀 이상한 게 있던데? 당신 혹시 어머님한테 변호사 됐다고 거짓말했어? 제 말에 남편이 한숨을 쉬더라고요. 아니 어쩌자고 그런 거짓말을 해.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그럼 어떡해. 연락 두절됐다고 난리치고 화내시고 또 내가 결혼까지 했다는 거 알고 뒷목 잡고 쓰러지시는 거야.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앞에서 변호사 시험 합격했고 지금 변호사로 활동 중이라고 그래버렸지 뭐. 아니 그러니까 어쩌자고 그런 거짓말을 하냐고.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모르겠어. 우리 부모님이 어렸을 때부터 하도 공부해라, 성적 잘 내라 압박을 하시니까 나도 모르게 혼 안 나려고 거짓말을 할 때가 있었는데 이번에 습관처럼 또 그랬나 봐. 남편은 상황을 모면하고 싶을 때 거짓말을 하거나 잠수를 타는 경우가 있다고 했거든요. 이제 어머님이 우리 가게도 아셨고 나한테도 종종 연락하실 건데 그럼 당신 변호사 아닌 거 금방 아실 거잖아. 그리고 나까지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최대한 연락 안 해야지. 어떻게 그래. 우리 가게도 아시는데. 내가 어떻게든 왕래 안 하고 지낼 수 있게끔 노력해 볼게. 하지만 그게 되겠나요? 그전에는 꽁꽁 숨어 있었다지만 이제 시부모님이 제 연락처도 아시고 가게도 아시는데 더 이상 숨을 순 없었죠. 어머님은 그 뒤로 저에게 연락도 자주 하셨고 집에도 한번 와보신다고 했습니다. 저희 아들도 한번 보시겠다고 했고요. 그렇게 저는 시부모님을 초대했어요. 시부모님은 저희 집이 빌라인 것부터 마음에 안 들어 하시더라고요. 그 집은 사실 원래는 저랑 아들이랑 둘이서 살던 집이에요. 이혼하고 나서 마련한 집이었죠. 평수도 넓은 편이고 제 가게도 가까운 데다 주변 환경도 애 키우기 좋거든요. 그래서 나름 만족하며 잘 지내고 있었죠. 재혼하고 나서 남편은 몸만 들어와서 같이 살고 있고요. 하지만 어머님은 저희 집 입구부터 마음에 안 들어 하셨습니다. 아파트가 아니네.
아니, 신혼집이 이런 데야? 여기 좋아요, 어머님. 근처에 산책로도 잘 되어 있고. 아니, 우리 아들이 변호사인데 아무리 그래도 이런 집은 좀... 이거 원래 너가 살던 집이니? 네. 아휴. 하시면서 안을 둘러보시더라고요. 몇 평이니? 34평 정도 됩니다. 딱 보니까 싱크대나 자재도 싸구려고 단열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명색이 변호사가 사는 집인데 전혀 안 그래 보이네. 인테리어도 영. 그 말에 남편은 제 눈치를 힐끗힐끗 보더라고요. 여기 말고 우리가 집 하나 줄 테니 거기서 살아. 어디 엄마? 아, 우리 새 주고 있는 아파트. 그거 이제 계약 끝난다. 거기 들어와. 거기가 좀 오래된 아파트긴 해도 주변 좋고 안에 리모델링도 해놔서 살기 좋다. 아, 우리야 좋지. 하면서 남편은 싱글벙글이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굳이 이사 가고 싶지도 않았는데 막무가내로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님은 저한테 그러시는 겁니다. 너는 얼굴도 두껍다. 이혼녀에 애까지 딸렸는데 변호사 남편하고 살면서 고작 이런 집 해왔어? 다른 여자들 같으면 열쇠 3개는 해야겠다. 그 말에 저도 기분이 확 상하더라고요. 어머님 아들 변호사 아닙니다. 사실상 돈도 별로 없어서 저희 집 얹혀 산 거예요. 라고 하고 싶은 걸 참았죠. 어머님의 등살에 못 이겨 이사까지 가게 되었는데 아이 학교와 제 가게까지 멀어지는 바람에 더욱 불편했습니다. 뒤늦게 생긴 시부모님의 존재는 사사건건 저를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왜냐면 시부모님은 저를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 하셨거든요. 미용실 그거 돈 좀 되니? 아, 네. 나쁘지 않게 벌고 있어요. 너 밖에서 일한다고 집에 일은 완전 손 놓고 있는 건 아니지? 그래도 남편이 변호사면 너도 내조를 좀 해야 되는 건데 네가 나가서 일한답시고 그러고 다니면 우리 우석이는 누가 신경 써주니? 그렇게 말하시지를 않나 저희 남편이 저희 아이랑 놀아주시는 걸 보고는 아휴, 지 새끼도 아닌데 엄한 짓을 하고 있네. 속이 터진다 정말. 하신 적도 있습니다. 또 한 번은 대놓고 저에게 솔직한 말로 네가 생각해도 우리 우석이랑 수준이 안 맞지 않아? 네? 아니, 보통 의사 변호사 와이프들은 친정이 빵빵하던지 본인이 잘났던지 뭐라도 있던데 너는 우리 우석이에 비하면 너무 처지잖아. 제가 뭐 어때서요, 어머니? 우리 아들 변호사인데 며느리는 뭐하냐고 하면 미용실하고 애 딸린 이혼녀다 말해야 되는 내 심정이 오죽하겠어. 어디 교사라던가 공무원만 돼도 내가 이런 말 안 하겠구만. 하면서 대놓고 제 직업과 저 그리고 아이까지 무시하고 깎아내리시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속에서 피멍이 드는 기분이었고 아들이 변호사든 뭐든 어머님이 뭔데 나를 이렇게 무시하나 싶어서 화가 났어요. 저는 남편에게 이런 일을 얘기하면서 따졌습니다. 당신이 진짜 변호사라고 해도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되지. 뭔데 나를 무시하시냐고. 나 이때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았어. 이혼은 했지만 그래도 내 삶과 우리 은성이한테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살았다고. 근데 어머님은 뭔데 내 인생을 마음대로 폄하하시는 거야? 그리고 다 떠나서 일단 당신도 변호사가 아니잖아. 당신이 변호사라고 어머님 하시는 말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어머님이 그렇게 우월감 느끼시는 변호사도 아닌 거잖아. 당신은 도대체 언제까지 어머님 아버님을 속일 거야? 미안해. 나도 엄마가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우리 엄마가 예전부터 남들 눈에 보이는 거 중요해하고 좀 그런 사람이거든. 그래도 자기가 엄마 좀 이해해주라. 엄마가 집도 해줬잖아. 필요 없어. 나 여기보다 옛날 내 집이 더 좋아. 괜히 은성이 학교랑 우리 가게만 멀어지고 또 시댁이랑 가까우니까 어머님은 툭하면 여기 오시고 나는 여기가 너무 불편해. 그리고 말 돌리지 마. 어머님 아버님한테 언제 솔직히 말할 거냐니까. 얘기할게. 얘기할 건데. 그냥 내가 얘기해? 제 말에 남편은 반색을 하며 따졌습니다. 아, 당신이 하면 안 되지. 내가 할게. 그러니까 당신은 입도 뻥끗하지 말고 조금만 있어 봐봐.
왜 이렇게 너까지 나를 힘들게 하냐? 나 분명히 말했어. 당신이 말만 했단 봐. 하면서 으름장을 놓는 겁니다. 하지만 얘기하겠다던 남편은 결국 얘기하지 않았어요. 게다가 초반에는 제가 어머님 얘기하면 미안한 척이라도 했지. 나중에는 제가 어머님 얘기만 꺼내도 자기가 더 화를 내고 싫어하더라고요. 자기 엄마 그만 좀 욕하라고요. 부모님 부담스럽고 싫다고 인연 끊을 땐 언제고 이제는 완전 효자 다 됐더라고요. 변호사 아들이라고 우쭈쭈 해주시니까 남편도 기고만장해지고요. 저도 남편하고 싸우기 싫으니 그냥 얘기는 안 했지만 어머님의 참견과 무시 때문에 갈수록 스트레스가 심해졌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에 대한 무시는 그나마 참을 수 있었지만 제 아들한테까지 그러시니 저도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한 번은 어머님이 저희 집에 갑자기 오셨어요. 연락도 없이요. 어쩐 일이세요, 어머님? 반찬 좀 주러 왔다. 그런데 우성이는? 은성이 아이스크림 사준다고 잠깐 마트 갔다 온다고. 그 말에 어머님이 갖고 오신 반찬을 식탁에 쾅 내려 찍는 겁니다. 아니, 바쁘고 피곤한 애한테 왜 네 아들 뒤치다꺼리까지 시켜? 하면서 화를 내시는 겁니다. 저는 어머님의 행동에 벙쪘죠. 어머니, 뒤치다꺼리라니요. 우석 씨가 먼저 은성이한테 아이스크림 사준다고 나가자고 한 거예요. 내가 미친다 정말. 아니 가만 생각할수록 기가 막혀. 내 아들이 왜 엄한 남의 아들 돌봐주고 키워줘야 돼? 내 아들이 뭐가 모자라서? 어머님,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되죠. 저희 결혼했어요. 부부라고요. 우석 씨가 먼저 은성이 아빠 돼주겠다고. 아빠는 무슨 아빠? 은성이 걔한테 우리 우석이 피라도 섞여 있니? 엄밀히 걔네 친부가 따로 있는데 무슨 우리 우석이가 아빠야? 어머니, 저 우석 씨랑 결혼했잖아요. 결혼했다고? 갑자기 은성이가 우리 우석이 애가 되니? 아휴, 내가 정말 솔직히 너네 결혼하는 거 내가 알았으면 미쳤다고 내가 결혼 허락하겠니?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렇잖아. 이게 말이나 되냐고. 우석이가 너한테 왜 그렇게 미쳐있는지 모르겠는데 애 딸린 이혼녀에 나이나 적나 남의 머리 만지는 이라고. 어머니, 저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저 제 기술로 떳떳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있고 어머님한테 그런 취급 받을 이유 없습니다. 그리고 결혼도 우석 씨가 하자고 조른 거지 제가 하자고 한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 순진한 우석이가 뭐에 단단히 씌인 거지. 순진해서 변호사라고 직업 거짓말까지 하나요? 라고 소리 지르려던 그 찰나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씩씩거리고 있는데 어머님이 남편더러 나가서 얘기 좀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어머님과 남편이 나가고 저는 너무 속상해서 눈물까지 나오는 겁니다. 결혼해달라고 매달린 건 어머님 아들인데 제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나간 남편은 밤늦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문자로는 엄마 집 가서 자고 온다고 미안하다고 한 통 남기고요. 자기 엄마 치마폭에 쌓여서 참 너무하는구나 싶어서 그날 밤을 꼴딱 지새웠죠. 그런데 그날 무슨 얘기를 나누었는지 남편의 태도가 그날부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머님 말도 못 꺼내게 어머님의 어짜만 나와도 자기가 더 난리치고 집에 오면 내내 표정도 안 좋고 밖으로 나돌더라고요. 그래도 그전에는 은성이랑도 좀 놀아주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것도 없고 애가 와도 귀찮아하는 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 애한테도 노골적으로 싫은 티를 내니 저는 폭발했죠. 남편하고 눈만 마주치면 싸웠고 남편은 제가 지긋지긋하답니다.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러다가 저는 알게 되었어요. 남편이 저 몰래 선을 봤다는 것을요. 남편이 부쩍 늦게 오고 행동이 수상하고 또 옷에서는 여자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남편에게 여자가 생겼다는 직감이 들었고 남편 폰을 뒤져보게 되었죠. 그리고 알게 되었어요. 남편이 어떤 여자와 선을 봤다는 것을요. 잘 들어가셨어요? 네, 오늘 재밌었어요. 밥도 맛있게 잘 얻어먹었고요.
그리고 어머님께 선물 감사드린다고 전해주세요. 예, 제가 꼭 전해드릴게요. 참, 혹시 금요일 저녁에 시간 되시면 같이 뮤지컬 보러 가실래요? 제가 티켓이 마침 있는데. 저야 너무 좋죠. 그럼 밥은 제가 사겠습니다. 변호사님이라 바쁘실 텐데 무리하게 시간 내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아닙니다. 맡고 있던 큰 사건도 끝이 나서 비교적 한가합니다. 민영 씨야말로 아이들 시험 기간이라서 바쁘신 게 아닌가 싶네요. 시험 기간 끝났어요. 저도 괜찮아요. 아, 그랬구나. 고등학교 졸업한 지 오래돼서 긴가민가 했네요. 둘의 대화를 보니 이 여자는 학교 선생님인 것 같고 무려 어머님이 소개를 해준 여자 같더라고요. 어처구니가 없고 혈압이 상승했습니다. 며느리가 두 눈 시뻘겋게 뜨고 있는데 아들에게 여자를 소개시켜준다니 어머님이나 남편이나 제정신인가요? 게다가 신나서 이 여자랑 소개팅하고 대화하고 지가 결혼한 유부남이라는 걸 까먹었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당연하다는 듯 변호사 행세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도 가족인 자기 부모님을 속이는 거랑 아예 타인을 속이는 건 완전 다른 문제잖아요. 직업 사칭이고 사기니까요. 어머님이야 남편이 진짜 변호사인 줄 알고 그랬다 쳐도 남편 놈은 도대체 어쩌려는 건지 미친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저 좋다고 그렇게 결혼해달라 할 땐 언제고 자기 엄마 얘기 좀 듣고 나선 저는 완전 찬밥 신세고 대놓고 바람을 피우는 남편 놈. 첫 번째 남편만큼 최악 중에 최악이었죠. 나는 진짜 결혼하고 안 만나 보다. 결혼이라는 게 너무 지긋지긋하고 신물이 났습니다. 저는 이 일을 남편과 시부모님 앞에서 폭로했습니다. 미치셨냐고. 어떻게 와이프가 떡하니 있는데 다른 여자랑 선을 보게 하느냐고. 이 집에 제정신인 사람은 없느냐고 악을 썼죠. 남편도 아무 말 못하고 고개만 숙이더라고요. 시부모님은 제가 뭐라고 하든 꿈쩍도 않고요. 그러더니 오히려 어머님이 이제 하다 남편 폰까지 뒤지니? 뒤질만 하니까 뒤졌죠. 보세요. 뒤지자마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이 다 나오잖아요. 아휴, 질린다 정말. 너 하는 짓이 왜 이렇게 상스럽니? 그러는 어머님이 하시는 일은 대단히 우아하세요. 우아해서 결혼한 아들한테 무려 선자리를 마련해 주셨어요. 미치신 거 아니에요? 뭐야? 미쳐? 야, 아무리 그래도 말 좀 가려서 해, 어른한테. 저 그 말에 눈이 돌아서 남편 싸다기를 풀스윙으로 때렸습니다. 제가 남편을 때리니 아버님도 벌떡 일어나시더라고요. 누구 앞에서 내 아들 싸다기를 때려? 저 못 배워먹은? 세상에 미쳤네 미쳤어. 저거 완전 미친년이야. 예, 저 미쳤습니다. 이런 일 겪고 안 미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세요. 다 필요 없고 이혼해라. 남자 마음 떴으면 그만이다. 행패 그만 부리고 네 아들 데리고 나가라. 싫은데요. 누구 마음대로요. 결혼해달라 매달릴 땐 언제고 이제는 이혼해달라. 어림도 없습니다. 저 절대 이혼 안 해줄 거예요. 그 여자한테도 다 알릴 겁니다. 그 말에 어머님 머리 싸매고 뒤로 넘어가더군요. 저는 뺨을 부여잡고 있는 남편에게 그랬죠. 나 너랑 안 헤어져. 네가 나한테 결혼하자고 매달릴 때 그랬지. 평생 100년회로 하자고. 그래, 100년회로 해줄게. 우리 계속 같이 살자. 응? 서로 아주 치 떨려 하면서 계속 살아보자고. 질린다 질려. 아휴 무서워. 저야말로요. 그 여자는 이 남자 유부남인 것도 모르죠. 이혼남이라고 속였나? 그 여자한테도 다 얘기할게요. 그 여자 고등학교 교사던데. 무려 학교 선생님인데 본인이 유부남이랑 만나고 있다는 거 알면 어떻게 나올까 몰라? 제 말에 시부모님 얼굴 창백해지시더라고요. 그렇게 펄쩍 뛰는 시부모님과 꿀먹은 벙어리 같은 남편을 두고 자리를 떴습니다. 정말 속에서 악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 여자한테도 다 알린다고 하고 이혼도 안 해준다고 하니 어머님은 똥줄이 타셨던 모양이었습니다. 저희 미용실로 찾아와서 얘기 좀 하자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대뜸 한다는 말이 어떻게 하면 우리 우석이랑 이혼해 줄래? 그러시는 겁니다. 안 한다니까요.
나는 네가 싫어. 너 같은 며느리 싫다고. 이하 동문이에요. 저도 어머님 싫어요. 저라고 어머님이 좋겠어요? 뭐야? 근데 왜 이혼은 안 해? 차라리 정식으로 이혼해달라고 했으면 저도 생각해 봤을 거예요. 근데 제 뒤통수 치셨잖아요. 제가 아무리 마음에 안 들었어도 아들 결혼한 유부남이에요. 그런 아들한테 선짜리? 미치신 거죠. 이혼 못합니다. 대신 소송은 걸 겁니다. 그 여자한테도 다 모든 사실 알리고요. 어머님 한숨을 막 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래 좋다. 이혼만 해다오. 내가 너한테 1억 줄게. 1억요? 그래. 너랑 우리 우석이 살아봤자 2년도 안 됐고 법적으로 따져서 위자료니 뭐니 해도 그 돈까진 절대 못 받는다. 그 정도는 알지? 그리고 내 아들이 변호사야. 지소송인데 어련히 철두철미하게 준비할까? 너 한 푼도 못 건지고 이혼 당할 수도 있다. 그나마 우리가 1억 제시하는 거 너한테 나쁘지 않은 조건이다 이 말이야. 저는 그 앞에 대고 어머님 아들 변호사 아니거든요 하려다가 그냥 입을 닫았습니다. 어쩌면 제가 여기서 말하는 것보다 나중에 스스로 아시게 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았거든요. 어떻게 할래?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무슨 생각? 2년도 안 살고 1억인데.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1억이고 뭐고 이혼 안 해요. 막말로 제가 왜 1억 받고 이혼해줘야 되는데요? 나 참. 제가 생각해보고 연락드릴 테니 그런 줄 아세요. 그렇게 저는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이 일을 언니랑 얘기했어요. 사실 저도 말은 그렇지만 이미 있는 정 없는 정 다 떨어져서 남편하고 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먼저 1억 주고 이혼해 달라고 하니 차라리 잘된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저희 언니도 같은 생각이라며 차라리 돈이라도 받고 헤어져 주라고 하더군요. 이자료니 뭐니 해도 소송 들어가면 저도 골치 아프기도 하고 또 저는 이전 결혼에서도 소송 때문에 골치가 아팠으니까요. 또 그 짓거리를 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며칠 뒤 어머님에게 이혼해 줄 테니 돈 똑바로 달라고 했습니다. 어머님도 알겠다고 신속하게 이혼만 해달라 하시더라고요. 남편은 예전에 저한테 홀딱 빠진 것처럼 이제는 그 여자에게 홀딱 빠진 것 같았습니다. 그 여자랑 대놓고 만나는 건지 이제는 집에도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어머님과 변호사 사무실 가서 서류 쓰고 어머님으로부터 돈도 받게 되었습니다. 3번에 걸쳐서 나눠서 받기로 했죠. 이혼 서류도 바로 작성해서 넘겼어요. 돈 받고 협의하에 헤어졌으니 다른 문제 삼지 않겠다는 것도 변호사 상의 끝에 서류로 남겼고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빠르게 협의이혼을 했고 짐 빼고 아들과 나왔습니다. 함께해서 더러웠고 다시는 보지 말자라는 말이 뭔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어머님은 돈을 나눠서 지불하기로 하셨는데 마지막 돈을 지불한 뒤 전화를 하셨어요. 확인해 봐라. 네. 이제 더 이상은 우리 볼 일 없지? 네. 행여나 우석이한테 연락할 생각 말고. 저한테 말할 게 아니고요. 어머님 아들한테나 똑바로 얘기해 놓으세요. 행여나 저한테 연락할 생각 말라고요. 제 말에 어머님 파하 웃으시는 겁니다. 얘 진짜 주제 파악이 안 되네. 내 아들이 잠깐 정신이 나갔는지 너랑 살긴 했어도 이제는 아니지. 우리 새며느리 친정도 얼마나 부자고 빵빵한데. 우리 아들한테 아주 번듯한 변호사 사무실 건물도 차려줄 수 있거든. 그 말에 저도 실소가 나오더라고요. 아, 예, 그러세요. 근데요, 어머님, 이제 다 끝난 마당에 저도 말씀드리는데요. 송우석이 근무하는 변호사 사무실 가본 적은 있으세요? 말이라고 하니? 당연히 있지. 어느 건물인 줄 안다. 그러니까 그 건물 사무실 안까지 들어가 보셨냐고요. 바쁜 앤데 그 안까지 뭐하러 들어가니? 아, 그래요. 그렇게 알고 사세요. 너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쨌든 서로 이제 연락할 일도 없는 거죠. 너 약속 지켜라. 그쪽도요. 그럼 끊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송우석이 진짜 하는 일이 뭔지요. 그 뒤로 몇 개월이 흘렀고 송우석 카톡 프로필을 보고 결혼 후 신혼여행을 갔다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변호사 사칭하고 결혼까지 이 인간이 진짜 미쳤구나 싶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남남이고 내 알바도 아니니 그냥 냅뒀습니다. 가만 냅둬도 결국 진실은 드러날 거고 거짓말이 커질수록 더 크게 자멸하는 길만 남았을 테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반년도 안 돼서 아는 지인에게 엄청난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송우석의 거짓말은 결혼 반년도 안 돼서 다 들켰다고 했거든요. 상대 여자 친정 아버지가 송우석에게 법률 자문을 구했는데 송우석은 진짜 변호사가 아니니 애초에 법률 자문을 해줄 수 없었겠죠. 늘 그렇듯 미꾸라지처럼 적당히 변명하고 피하다가 걸렸고 양가가 난리가 난 겁니다. 그 여자 집에서는 이혼남이긴 해도 변호사라고 해서 딸 결혼시켰더니 알고 보니 새빨간 거짓말이었으니까요. 그 집에서 전 남편과 전 시댁 상대로 사기로 고소했고 이혼 소송도 함께 걸었다고 했습니다. 전 시부모도 날벼락이었겠죠. 자기 아들이 변호사인 줄 철석같이 믿고 있다가 아니라는 말을 듣고 어머님 졸도까지 하셨대요. 이게 그냥 적당히 넘어갈 수 있는 거짓말도 아니고 결혼까지 했는데 너무 스케일이 크니까요. 그런데 제일 히트는 고소까지 당한 전 남편이 또 잠적을 했다는 겁니다. 전 남편의 주 특기잖아요. 곤란할 것 같으면 도망쳐 버리는 거요. 자기 부모님한테 로스쿨 입학도 못했다고 말 못하니까 잠적하고 저한테 이혼 얘기도 똑바로 못하니까 집에도 안 들어오고 또 잠적하고 이번에는 직업 사칭과 사기로 고소까지 당했는데 그냥 도망가 버린 겁니다. 앞에서는 말 잘하는 척, 능수능란한 척은 다 하지만 사실은 조금만 곤란한 문제가 생겨도 도망치는 것밖에 못하는 한심한 인간이 바로 송우석이었어요. 전 시부모는 줄소송에 아들까지 도망가 버리니 알아 누웠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것도 아니고 사기 고소를 당한 건데 잠적을 했으니 말이죠. 범죄자라도 되려는 건지 회피한다고 해결될 게 아닌데 참 답도 없는 인간이다 싶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될 줄 알았기에 많이 놀랍지는 않았지만 제 생각 이상으로 더 엉망진창이 된 것 같기는 합니다. 저는 최소한 결혼 전에는 다 들킬 줄 알았거든요. 그걸 속이고 그 여자랑 결혼까지 할 줄이야. 그렇게 전 남편이 잠적을 해버리고 나서 전 시모도 전화가 왔습니다. 저기, 난데 우석이한테 전화 온 거 없니? 없는데요. 그리고 전화하지 마세요. 야, 그러고 보니 너는 다 알고 있었지? 뭘요? 우석이 변호사 아닌 거 같이 살면서 모를 리가 없잖아. 그래서 제가 호들갑스럽게 그랬죠. 네? 그 사람 변호사 아니에요? 어머 세상에. 그럼 그것까지 저한테 속인 거예요? 제 말에 전시 모두 어버버 하더라고요. 뭐야, 너도 몰랐어? 미쳤네. 나한텐 변호사라고 해놓고 어머님도 아들 변호사라고 저랑 수준 차이 난다고 그렇게 저를 구박하셨잖아요. 제가 더 난리치니까 전시 모두 말도 못하더라고요. 세상에, 이거 나도 고소하고 싶은 판이네. 어머님이 저한테 어떻게 하셨는데요? 나까지 속여? 이거 완전 사기 아닌가요? 너 진짜 몰랐어? 몰랐으니까 어머님이 저한테 그렇게 퍼부으셔도 가만 참았겠죠. 저도 못 참겠네요. 소송 다 걸어야겠어요. 이미 이혼했는데 무슨 소송? 변호사 사칭한 건 몰랐잖아요. 어디 변호사 사무실 명함 어딨어? 나 이거 못 참아. 제 말에 전시모 시겁한 듯 말했습니다. 야, 그만해라. 나는 너한테 줄 거 다 줬는데 이제 와서 딴소리 하지 마라. 우리 서류로도 다 남겼잖아. 됐다. 그만 끊는다. 어딜 끊으세요? 저 가만 못 있는다니까요. 아, 이미 이혼하고 돈까지 줬는데 뭔 소리 하는 거야. 골치 아파 죽겠는데. 됐고 그만해라. 다시는 연락하지 말자. 하면서 끊어버리더라고요. 저도 속았다고 소송 어쩌고 하니까 시겁하면서 전화 끊는 게 너무 웃겼습니다.
행여나 제가 알았다고 하면 저도 거짓말 했느냐고 난리칠 양반이라서 제가 먼저 선수친 거죠. 수습도 안 되는 거짓말하는 송우석도 문제지만 애초에 그런 아들로 만든 건 시부모님 탓도 큰 것 같습니다. 잘난 아들, 공부 잘하는 아들, 직업 좋은 아들만 최고라고 하시니 전 남편 놈도 결국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 상황을 못 이기고 도망을 가버리니까요. 전 남편 놈도 당장의 회피를 위해 도망을 갔지만 언제까지 숨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지 한심하네요. 저는 살면서 다시는 결혼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렵니다. 재혼까지 파토가 났다 보니 결혼이라고 하면 진절머리가 나네요. 그나마 전 시모에게 받은 돈이라도 있으니 그게 위로가 되긴 합니다. 제 일과 돈만이 저를 위로해주고 구제해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남자는 거들떠 보지도 않을 겁니다. 앞으로 제 아들 잘 키우고 제 일 열심히 하면서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에게는 아주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일은 저의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는데요. 성격이며 삶을 대하는 태도와 가치관까지 바꾸게 되었어요. 또 큰 변화가 있었는데 그 사건을 계기로 시어머니와는 절연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효부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참 진심을 다하고 잘하려고 노력하고 살았는데요. 그 사건을 계기로 마음을 완전히 달리 먹었거든요. 어느 부모나 자기 자식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다지만 제 자식이 중요하면 남의 자식도 중요한 거 아닌가요? 저 역시 저희 부모님께는 소중한 자식인데 그때의 어머님 행동은 지금 생각해도 섭섭하다는 말로 부족하고 가슴이 서늘해지고 울컥합니다. 저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사연에 대해 얘기해 보려 합니다. 사실 어머님은 저를 결혼 전부터 마음에 안 들어 하셨어요. 잘난 아들에 비해 제가 한참이나 떨어진다고 생각하셨거든요. 저희 남편은 모든 면에서 꽤 잘난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공부를 굉장히 잘했다고 했는데 지역 명문고를 나와 명문대를 졸업했어요. 그리고 대기업에서 능력을 인정받으며 잘 다니고 있죠. 소위 말해 제 남편은 엄친아였습니다. 게다가 일남 일녀 중 남자이고 막내이니 얼마나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겠나요. 그에 비해 저는 친정이 그렇게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직업을 가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죠. 저는 작은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하고 있는데요. 거창한 일은 아니지만 제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만족하면서 잘 다니고 있습니다. 우연히 한 지인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과 만나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가게 되었어요. 남편의 스펙이 좋다 보니 당연히 여자의 스펙도 따질 줄 알았는데 남편은 제 자체가 너무 좋다고 고백하더라고요. 저도 저의 조건이 아니라 저 자체를 좋아해주는 그 사람이 참 귀하게 느껴졌고요. 하지만 저희 둘의 마음이 그렇다 할지언정 남들이 보면 제가 많이 처지는 조건이긴 합니다. 그리고 특히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제가 마음에 들지 않으셨을 겁니다. 저는 그런 어머님의 마음을 10분 이해했어요. 좀 더 나은 조건의 며느리를 보고 싶어 하셨고 얼마든지 그런 생각도 가지실 수 있죠. 그래서 어머님께 부족한 며느리라 죄송한 마음이 늘 한켠에 있었고 그래서 더욱 잘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제 앞에서 대놓고 너 같은 애랑 결혼시키려고 이렇게 번듯하게 키운 줄 아느냐. 고생해서 남 좋은 일만 했다. 라는 소리까지 하셨습니다.
그런 말을 하실 때면 저희 남편은 즐겁을 하며 어머님께 따졌죠. 사실 어머님의 저런 말씀들이 저라고 상처가 안 됐겠나요? 하지만 어머님이 제가 마음에 안 드신 것도 아들에게 서운한 것도 다 이해를 했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감내했습니다. 저는 묵묵히 있었고 어머님이 하시는 말들에 상처받으면서도 못 들은 척, 괜찮은 척 넘기곤 했어요. 사실 제 마음속에서는 그런 게 다 쌓여가고 문드러졌지만요. 어쨌든 어머님에게 저는 썩 마음에 들지 않고 인정하기 싫은 며느리였겠지만 저는 그럴수록 어머님께 더 잘하고 싶고 진심을 보이고 싶었습니다. 종종 찾아뵈어 시댁 잡일도 도맡아 하고 시부모님 병원 가실 일 있으면 제가 자처해서 보호자 노릇을 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제가 다 챙겨드리고 여행도 다 같이 종종 갔습니다. 오히려 남편은 우리 가족끼리 가자고 해도 제가 시부모님 챙겨서 좋은 데 모셔가고 좋은 음식 먹여드리려고 노력했죠. 남들은 요즘 시대에 뭘 그렇게까지 하냐고도 하는데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제가 자진해서 잘 해드리려 노력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남편의 부모님이면 내 부모님이기도 하다라는 생각도 있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론 그렇게라도 하면 저를 좀 가족으로 또 며느리로 인정해 주지 않으실까 기대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나 싫다는 사람에게 그렇게까지 노력할 필요가 없었고 또 제가 억지로 남편 붙잡아서 결혼한 것도 아니잖아요. 서로 좋아서 죽고 못 살아서 한 결혼이었고 제가 그렇게 눈치 보며 쩔쩔맬 필요도 없었는데 저도 그때는 굉장히 저자세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때의 저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커서 그렇게 했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안부 전화를 드려도 어머님은 냉랭하고 차갑게 대꾸를 하셨어요. 필요 없다. 피차 친한 사이도 아닌데 안 해도 된다. 그런 말씀까지 하시면서 전화를 끊으시기도 했죠. 남편도 저에게 굳이 노력할 필요는 없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한 가족이니 잘 지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더 애교스럽게 굴면서 가까이 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남편의 누나인 형님은 멀리 살기도 하거니와 부모님하고 사이가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연락도 거의 않고요. 그래서 제가 며느리이기 전에 딸 같은 마음으로 좀 더 챙겨드리려 한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최선을 다하며 살았고 어머님도 나중에는 마음을 좀 여신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연년생으로 아들 하나, 딸 하나까지 손주를 안겨드리니 그제야 저를 며느리로 완전히 받아들이고 인정하신 듯 했죠. 물론 그럼에도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계속 아들이 아깝다는 생각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저한테 틈만 나면 아들 밥 잘 챙겨줘라, 계절마다 옷 잘 챙겨 입혀줘라, 남편 잘 챙기는 게 네 몫이다 등등의 잔소리를 상당히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실 때면 저도 웃으며 걱정 마시라고 제가 잘 챙기겠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런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어머님이 참 저에게 박하게 구셨지만 그래도 결혼 생활은 좋았어요. 왜냐면 남편이 저에게 참 잘했고 아이들도 너무나 예뻤거든요. 그렇게 제가 이룬 가정에 만족하며 행복한 생활을 했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1년마다 하는 건강검진 이외에는 별다른 검사는 하지 않았어요. 워낙 건강 체질이기도 하고 가족력도 없어서 건강에 대해서는 좀 아니란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30대 후반부터 부쩍 건강이 걱정되어서 종합건강검진으로 추가 금액을 내고 업그레이드해서 받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유방 초음파에서 처음으로 이상소견을 받게 되었습니다. 담당 의사분은 제 결과지를 확인하더니 심각한 얼굴이시더라고요.
그 모습에 저도 가슴이 덜컹했죠. 그 의사분이 그러더라고요. 모양이 많이 안 좋다. 암일 가능성이 높다. 추가 검사를 받아야 될 것 같다라고요. 그 말을 듣자마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가 암일 가능성이 높다니요. 너무 놀랐죠. 그때까지 딱히 어떤 증상도 없었고 오히려 건강한 편에 속했던 저였는데 갑자기 유방암이 의심된다는 의사의 말은 청천벽력처럼 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추가 검사 날짜를 잡고 병원 밖을 나오는데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더군요. 바로 남편에게 전화해서 엉엉 울며 이야기하니 남편도 깜짝 놀라 그날은 직장도 빨리 정리하고 일찍 퇴근을 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병원에서 들었던 얘기를 다 해주었고 남편도 적잖이 놀란 눈치였어요. 하지만 저를 위로해 주더라고요. 괜찮을 거야. 만약 암이라고 하면 치료하면 되지. 요즘 의술 좋잖아. 걱정하지 마. 남편의 위로에 오히려 눈물이 났습니다. 가정을 꾸리고 자식이 생기고 나니 죽음이라는 게 정말 두렵더라고요. 예전에 철 없을 때는 죽음에 대해 이 정도 두려움이 아니었던 것 같고 누구나 살다가 죽는 거지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은데 제 가족이 있고 또 돌봐야 할 자식들이 있다 보니 죽음이라는 게 너무 크고 무섭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렇게 정밀 검사를 최대한 빨리 잡았는데도 일주일 뒤였습니다. 의사가 그렇게 말했다 한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니 양가에는 일단 알리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저 없는 사이 저희 엄마랑 시어머니께 각각 전화를 드렸더라고요. 친정엄마는 전화로 펑펑 우시더니 검사 받으러 같이 동행하신다고 짐 싸서 올라오신다는 걸 제가 겨우 말렸습니다. 반면 어머님은 제 남편에게 전화를 받았음에도 아무 연락이 없으셨어요. 어머님도 많이 놀라셨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 제가 어머님께 전화를 드려 다시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어머님, 들으셨죠? 지우 아빠가 전화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정밀 검사 받고 확실하게 결과 나온 이후에 부모님들께 알려도 늦지 않는다고 했는데 근데 너무 걱정 마세요. 그래, 얘기 들었다. 암일 수도 있다고 그랬다며. 의사가 모양이 많이 안 좋다고 했다던데? 네,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아직 확실한 건 아니니까요. 보통 모양 안 좋다고 나오면 99%라더라. 아휴, 네 나이가 몇인데 벌써 유방암이니? 너네 집안에 누구 암 걸린 사람 있어? 아니요, 그렇진 않은데. 내가 못 살겠다. 애들도 어리구만. 이게 다 무슨... 아휴. 어머님은 제가 걱정되거나 안쓰럽다기보다 짜증 섞인 말투로 화를 내셨습니다. 저에게 무정하신 분인 건 알았지만 솔직히 그런 반응은 예상도 못했어요. 안타까워하고 아직 완벽하게 추가 검사까지 한 건 아니니 너무 마음 졸이지 말라고 해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단박에 저를 질책하고 탓하시더라고요. 한 가정의 아내이자 엄마면 네 몸을 잘 챙겼어야지. 그렇게 되는 것도 모르고 있었어? 어떻게 그렇게 멍청해? 그러다가 죽기라도 하면 네 가족들은 어떻게 되겠니? 정식이도 창창하고 애들도 아직 어리구만. 아휴, 난 모르겠다. 너 알아서 해라. 죽네 사네 울고불고 하면서 괜히 네 남편 힘들게 하지 말고 조용히 검사 받고 결과 나오면 다시 얘기하자. 하시더니 전화를 딸깍 끊으셨습니다. 그렇게 통화가 끝나고 나서야 눈물이 비오듯 흘렀습니다. 어머님의 그 모든 말이 가시처럼 저한테 콕콕 박히더라고요. 며느리가 암일지도 모른다고 하니 남겨진 손주들이 걱정돼서 그러시는 건가 라며 애써 어머님 입장에서 이해하려 해도 이렇게 말하시는 건 너무하신다는 생각뿐이더라고요.
세상에 병에 걸리고 싶어서 걸리는 사람이 어딨나요? 그런데 이런 순간까지도 나한테 너무하시는구나. 남도 이렇게는 말 안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며 서글프더라고요. 저는 속상한 마음에 남편에게 얘기했습니다. 어머님께 전화드렸더니 이런 반응이었다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착잡한 듯 얼굴을 쓸어내리더니 자기가 대신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엄마 말은 신경 쓰지 말라며 엄마가 원래 말을 직설적으로 하고 마음에 없는 표현을 잘한다고 했습니다. 아마 어머님이 너무 걱정되는 마음에 괜히 그렇게 말한 것 같다고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고요. 남편은 애써 어머님을 두둔했지만 제가 어머님을 모르나요? 마음에 없는 표현이 아니라 며느리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없으시고 성가신 일 생기는 게 싫으셔서 그런 거겠죠. 그래도 어머님에게 많이 노력하며 살았다고 생각했고 이제는 한 가족이라고 인정받은 줄 알았는데 어머님의 반응에 제 상처는 너무 컸습니다. 그 후 저는 정밀검사를 마쳤습니다. 제발 아니길 빌었는데 제 기도가 무색하게도 암이 맞다는 안내 전화를 받았습니다. 치료 방법을 상의하고 입원을 해야 하고 또 자세한 얘기를 들어야 하니 빠른 시일 내에 내원해서 얘기를 듣기로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시간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전화가 끊기고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지는 것도 모를 정도로 충격이 컸죠. 남편에게 겨우 전화를 걸어 말하자마자 둑이 터진 듯 울음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남편은 조퇴를 하고 집으로 달려왔고 함께 울었습니다. 그야말로 초상집 분위기였고 소식을 들은 친정엄마까지 짐을 싸서 한달음에 달려오셨죠. 제가 부모님들께도 어쨌든 알려야 하지 않겠냐고 물어보니 남편 표정이 급격히 안 좋아지더니 알아서 하겠다고 걱정 말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분명 시댁에도 알렸을 것 같은데도 그날 시댁에서는 저한테 전화 한 통이 없었습니다. 병원에 가기로 약속한 바로 전날까지도 말이죠. 시부모님의 행동이 정말 남보다도 못한 것처럼 느껴져 이루 말할 수 없는 섭섭함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병원을 가는 당일날 준비하고 있는데 어머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더니 남편부터 찾으시더군요. 정식이는 왜 요즘 연락이 안 되니? 지금 짐 싸서 주차장에 먼저 내려가 있어요. 왜 그러세요? 급한 일이니 전화 좀 받으라고 해라. 어머님은 그렇게 당신 할 말만 하시고 바로 끊으셨습니다. 너무 황당했어요. 암에 걸려 입원 준비를 하는 며느리에게 괜찮냐, 잘 될 거다 한마디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우신 건지요. 기가 막혀 헛웃음이 나더라고요. 잠시 후 안방에서 희미한 진동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은 주차장에 내려갔는데 휴대폰을 두고 내려갔더라고요. 아무 생각 없이 남편 핸드폰을 봤는데 어머님으로부터 부재중 전화가 엄청 와 있는 거예요. 많이 급하신 일인가 싶어서 잠금을 풀어 남편 폰을 열어보게 되었는데 그 순간 저는 눈앞이 새하얘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으로부터 온 문자들이 빼곡했는데요. 그 내용이 이랬습니다. 아들, 거기도 재혼이래. 1년 살고 이혼한 거고 애는 없다더라. 그 집 아빠가 로펌 변호사라고 하고 그 딸내미는 영어학원 운영한댄다. 집에 돈도 많고 네가 자식 있는 거 상관없다고 했대. 자기 자식처럼 키워줄 수 있다고 하더라. 나가서 천천히 차 한잔 마시고 얘기 좀 하고 와. 처음 봤을 땐 이게 무슨 말인가 했습니다. 하지만 문자들을 쭉 보다 보니 알겠더라고요. 어머님은 무려 남편의 재혼 선자리를 알아봐주고 있는 거였습니다. 암 선고를 받았을 때보다 더 기가 막히더군요.
머리가 멍해지고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기분이랄까요? 제가 남편의 폰을 들고 멍하니 서 있는데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폰을 들고 있고 멍한 얼굴이자 모든 걸 눈치챈 남편은 다급한 얼굴로 저에게 해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엄마가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하더라고. 내가 그만 좀 하시라고 했는데도. 여보, 신경 쓰지 마. 엄마 원래 좀 이상한 거 자기가 더 잘 알잖아. 엄마 말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처음엔 화냈다가 나중에는 대꾸도 안 했어. 그랬더니 자꾸 이렇게 연락을 하시는 거야. 남편은 얼굴까지 새하얗게 질려서 장황하게 해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도 처음 그 연락을 받았을 땐 어머님께 불같이 화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애엄마가 버젓이 저렇게 있는데 무슨 재혼 소리를 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런 소리 절대 하지 마시라고 했다는데도 어머님은 꿋꿋이 선자리를 알아보면서 남편에게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남편은 나중엔 대꾸도 않고 연락도 안 받았더니 저렇게 문자를 계속 일방적으로 남기시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은 저한테 너무 미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어머님만의 독단적인 행동인 건 아는데 그 상황 자체가 너무 기막혔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고요. 그 순간은 남편까지 보고 싶지 않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병원같이 갈 필요 없다고 하고 혼자 뛰어내려가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에 갔습니다. 얼마나 서럽고 슬프던지 뒤이어 남편이 차를 타고 저를 쫓아왔고 병원 문 앞에서 옥신각신했습니다. 남편은 자기 뜻이 아니고 엄마의 일방적인 행동이라고 계속 말했지만 사실 그때는 남편 말도 못 믿겠더라고요. 남편이 가만히 있는데 어머님 혼자 저러실 것 같지도 않았고요. 저는 필요 없다고 했고 진료실 앞에서까지 옥신각신 난리를 좀 쳤습니다. 남편은 제발 믿어달라고 하고 저는 그저 그 모든 상황이 환멸이 났어요. 며느리가 암이라는데 뻔한 위로의 말 한마디도 없이 바로 아들의 재혼 자리를 알아본다니요. 남도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았습니다. 제 상황과 처지가 너무 슬프고 기막혀서 눈물이 계속 났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저는 남편과 아무 말도 없이 앉아 있었고 어쨌든 진료는 봐야 하니 간호사에게 접수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간호사가 고개를 갸웃하더군요. 이정희 씨가 왜 오늘 예약이 되어 있지? 저희 쪽에서 연락드린 건 맞나요? 네, 맞는데요. 검사 결과가 악성이라고 오늘 수술이랑 입원 계획 잡으러 온 건데요. 네? 잠깐만요. 아닌데. 제가 양성으로 안내해드리지 않았나요? 섬유선종이실 텐데요. 잠깐만요. 그러면서 허둥지둥 알아보더라고요. 간호사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듯 당황했고 다른 간호사들과도 얘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황당한 기분으로 거기 서 있었죠. 간호사는 저에게 아주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어쩌죠? 정말 죄송합니다. 이정희 씨랑 동명이인의 나이도 같은 데다 공교롭게 병증도 같은 분이 있어서 연락이 잘못 갔던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정말 없는데 죄송합니다. 환자분은 검사 결과 섬유선종이시고 내원 날짜는 다음 주예요.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거듭 사과했습니다. 한마디로 저는 암이 아니었던 거예요. 너무 황당하고 벙찌고 이게 진짠가 싶더라고요. 병원에서 오진 사례가 가끔 있다는 걸 듣기는 했지만 그게 제 이야기가 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저는 몇 번이고 진짜 맞느냐고 확인을 했고 나중에 의사 만나서 검사 결과도 다시 다 확인을 했습니다. 정말 저는 암이 아니었더라고요. 간단하게 수술이 가능한 섬유선종이었습니다. 그제서야 맥이 탁 풀리면서 주저앉아 펑펑 울었습니다. 그때의 제 심정은 정말 복잡했죠. 일단 암이 아니라는 안도감이 가장 컸지만 또 한켠으론 어머님에 대한 배신감이 여전했거든요.
그런 감정이 복잡하게 얽혀 그야말로 눈물이 장대비처럼 쏟아진 거죠. 그렇게 입원도 하지 않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데 남편은 죄인이 되어 제 눈치를 보기 바빴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고 거듭 해명을 했고 어머님이 저러실 때 확실히 그만하시라고 끊어내지 못한 건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뭐라고 하든 저는 어머님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이야기했죠. 나 앞으로 어머님 다시는 못 보고 살 것 같아. 며느리 암 걸렸다는 얘기 듣자마자 새며느리 찾으려고 혈안이 되신 분인데 나 어머님 얼굴 도저히 볼 자신도 없고 보고 싶지도 않아.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안 보고 싶어. 제 차가운 말에 남편은 아무 말도 없이 고개만 숙이고 있더라고요. 나 그동안 어머님이 나 싫어하시는 거 알아도 노력 많이 했다. 내 딴에는 어머님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도 많이 했고 내가 할 도리는 다 하겠다고 마음먹었어. 그런데 어머님한테는 여전히 내가 가족도 뭣도 아니었던 모양이네. 그냥 죽으면 다른 걸로 갈아 끼우면 그만인 부품이나 다름없었던 거네. 남편은 뭐라고 하려다 입을 다물더라고요. 지가 생각해도 할 말이 없었겠죠.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 알지? 나 어머니 그리고 아버님도 다시는 안 보고 싶어. 그게 싫다면 지금 이혼해. 내가 당장이라도 도장 찍어줄 테니. 제가 이혼이라고 말한 건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실망이 너무 크다 못해 분노한 상태였고 어머님 얼굴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어요. 만약 남편이 어머님을 다시 보라고 한다면 차라리 이혼을 선택할 마음이었습니다. 진심으로요. 남편은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다며 이런 일 겪게 해서 미안하고 제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하더군요. 그때 어머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그냥 안 받으려다가 어머님께 할 말은 해야겠다 싶어서 받았어요. 병원 갔니? 정식이가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지금 같이 있어? 병원에서 뭐라든 수술하면 살 수 있다고는 해? 어머님, 그게 궁금하긴 하세요? 제 삐딱한 말에 어머님이 황당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뭐라고? 얘 뭐라는 거야? 제가 죽을지 살지 궁금하시냐고요. 왜요? 제가 혹시라도 살까봐 걱정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가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너 뭐 잘못 먹었니? 어머님은 제가 암이라고 하는데도 걱정 한번 안 하셨잖아요. 걱정만 안 하신 게 아니라 정식 씨한테 재혼 선자리까지 적극적으로 알아봐 주셨다면서요. 저 아직 어떻게 된 것도 아닌데 뭐가 그렇게 급하셨어요? 뭐가 그렇게 급해서 아직 검사 결과 제대로 나오기도 전에 애아빠 선자리부터 알아보고 다니시냐고요. 제가 묻자 어머님도 깜짝 놀란 듯 아무 말 안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았어? 혹시 정식이가 얘기했니? 아니, 그거는 내가 다른 게 아니라 손주들 생각해서 그런 거잖아. 물론 당연히 네 걱정도 되지만 남아있는 손주들 생각해서. 어머님, 제발 좀 솔직해지시죠. 저 어머님이 정식 씨한테 연락한 거 다 봤어요. 애들 걱정은 무슨. 남아있는 정식 씨가 제 뒤치다꺼리 할까봐 걱정 엄청 하시던데요. 어머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어머님이 저 마음에 안 들어 하신 건 알았지만 저 그래도 그동안 어머님한테 많이 노력했습니다. 어머님도 그건 부정 못 하실 거예요. 저는 어머님 마음에 들려고 어머님 모진 소리 상처 주는 거 다 참아가면서 그래도 어머님 이해하고 착한 며느리 되려고 노력했는데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으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남아있는 사람들 걱정이 돼서 그런 거지. 막말로 너는 죽으면 그만이지만 남아있는 사람은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저는 어머님이 그렇게 계획적이고 냉철하신 분인지 처음 알았네요. 그런데 어떡하죠, 어머님? 저 암 아니라네요. 다른 사람이랑 결과가 잘못 통보되었다네요. 어머님 어쩌죠? 좋다 마셨네요. 마음에 안 드는 며느리 갈아치우려고 했는데
그렇게 못하게 되셨네요. 아쉬우겠어요. 네? 저는 그 말을 하며 깔깔거리고 웃었습니다. 저도 웃겨서 웃은 게 아니고 그 상황이 너무 화가 나고 기가 막혀서인지 웃음이 나와버리더라고요. 어머님은 제가 암이 아니라고 하니 당황해서 횡설수설하셨어요. 아니 무슨 그런 실수를 해? 그 병원은 미친 거 아니니? 왜요? 아쉬우세요? 야, 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어머님, 저는 암 아닌데 어머님 하신 말씀은 그대로 남아버렸네요. 많이 아쉽겠지만 어떡하겠어요. 저는 어머님 아들 옆에서 벽에 똥칠할 때까지 붙어 있을 겁니다. 아니, 암이 아니면 다행인 거지. 너는 아무리 그래도 나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니?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 정도로 말하는 걸 오히려 다행으로 여기세요. 어머님한테 그 착하고 순하던 며느리는 이제 없습니다. 그 며느리 오늘부로 죽어서 하늘나라 갔거든요. 저는 다시는 어머님 얼굴 안 보고 살 겁니다. 정식 씨한테도 그렇게 말했어요. 행여나 어머님 얼굴을 조금이라도 봐야 되는 날이 있다면 그날부로 이혼 도장 찍을 거예요. 어머님 볼 바에야 김정식이랑 이혼할 겁니다. 뭐라고? 다시 말씀드려요. 그 마음에 안 들던 며느리 죽었다고 생각하시라고요. 저 살아생전 어머님 다신 보는 일 없을 겁니다. 어머님이 설령 돌아가신다고 해도 장례식장 안 갑니다. 그런 줄 아세요. 그렇게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래도 그 전까지는 나한테 툭툭거리셔도 정은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머님의 진짜 속마음을 다 알아버렸잖아요. 저 죽는다고 하니 그 잠깐도 못 기다리시고 새며느리 얻으려고 저러고 조급해 하시는 걸 봤는데 제가 어떻게 이전과 같은 마음으로 어머님을 보겠나요? 어머님도 본인 한 행동이 있어서 그런지 아무 말씀 못 하시더군요. 그렇게 저는 전화를 끊어버리고 아예 어머님의 연락처를 차단했습니다. 아버님 연락도요. 그리고 정말 그날 이후로 시댁과는 완전하게 인연을 끊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제가 나서서 시부모님을 도와드리는 게 많았는데요. 자잘한 잔심부름, 병원 동행하거나 행사 챙기고 그 모든 거 기꺼이 제가 다 했었는데 그날부로 모든 게 다 끝이었죠. 남편도 자기 엄마가 너무 심했다고 하고 또 제 눈치 본다고 거의 발길 끊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아버님이 어머님께 크게 화를 내셨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친척들도 다 알게 되어 어머님은 개망신을 당하고 무지하게 혼나셨다고 해요. 주변에서는 시어머니 보고 요즘 세상에 그런 효부가 어딨냐고 그러느냐고 다 손가락질 했다더군요. 어쨌든 저는 그 후로 시댁에 아예 안 갑니다. 제가 시댁을 가지 않게 됨으로써 아쉬운 건 어머님 뿐이죠. 저는 시댁 무술이짓 안 해도 되어 좋기만 한걸요. 어머님이 뒤늦게 저에게 문자와 전화를 하려 하셨지만 저는 몽땅 차단했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나오니 갑자기 반찬 택배를 보내시거나 백화점에서 사온 선물도 보내시더군요. 그런 일은 결혼 생활 동안 처음이었습니다. 전부 반송했더니 이제는 잠잠하시네요. 제가 좀 부족하고 못마땅할지언정 그래도 최선을 다했고 진심을 다했다는 건 어머님도 잘 아실 거예요. 사람이 그토록 진심을 보여주었는데도 앞에서는 이제 받아주는 척하고 뒤에서는 바로 저를 갈아치우려 하셨다는 그 마음이 너무 소름 돋습니다. 어머님이 남편을 통해 사과하겠다고 여러 번 그러셨다는데 제 마음의 문은 이미 닫혔고 뭐라고 하시든 추후도 만날 생각도 다시 인연을 이어나갈 생각도 없습니다. 이제 아예 남남처럼 살 거예요. 남편도 제가 받은 상처를 알기 때문에 저한테 그 어떤 것도 강요하거나 어머님을 이해해 주라거나 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다고 하면 남편과도 끝이고요. 저는 현재 시부모님이 완전히 배제된 상태로 남편과 아이들 키우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어머님이 몸에 문제가 좀 있어서 병원에 입원하신 일이 있었는데요. 예전 같았으면 제가 모시고 옆에서 돌봐드렸겠지만
이제는 그럴 일 없습니다. 혼자서 내내 병원에 지내고 있으시다는데 당신이 아프다 보니 그때의 제 심정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돌아보고 이해하고 미안한 감정을 가지셨다고 남편을 통해 또 하소연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웃긴 게 시어머니 아프다고 제가 시아버지에게 새로운 시어머니 자리를 소개해드리진 않잖아요. 어떻게 그때의 제 마음을 똑같이 이해하실 수 있겠나요? 저는 남편에게 그런 얘기조차도 나에게 더 이상 전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 뒤로는 남편도 더 이상 어머님 관련된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때 암인 줄 알았을 때 제 인생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막상 내가 큰 병에 걸렸다고 생각하니 그제서야 내 삶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겠더라고요. 그건 바로 제 자신이었습니다. 인정받고 싶어서,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여러 이유로 제 자신을 희생하며 억누르고 살았는데 그 일을 계기로 후회 없이 살자, 내 마음을 돌보며 살자로 마음가짐이 많이 달라졌어요. 큰 일이었지만 저한테는 오히려 저를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하고 남은 인생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려 합니다. 마치 두 번째 인생이 생긴 것 같은 기분마저 들다 보니 더 감사한 마음으로 제 자신을 돌보며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연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늘 행복과 평안이 깃들길 바라며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인 형부 그리고 친언니와 함께 작은 피자 가게를 운영하는 여자입니다. 저희 가게는 낮에는 화덕에서 갓 구운 피자와 파스타로 손님을 맞이하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지만요.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면 수제 맥주와 와인을 즐길 수 있는 감성적인 바로 변신하는 곳이에요. 가게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스크린에서는 오래된 외국 영화가 흘러나오고 가끔 언니가 그 앞에서 통기타를 칠 때도 있었습니다. 저희 가게에 오는 손님들은 마치 외국에 와 있는 느낌이 드는 곳이라며 저희 가게를 좋아했죠. 이국적인 분위기 덕분에 저희 가게는 이 인근에서 꽤 유명한 핫플레이스였습니다. 연인들도 많이 오고 또 인근에 회사들이 많다 보니 직장인들도 술 마시러 많이 오곤 했어요. 그 남자도 처음에는 손님으로 저희 가게에 오게 되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직장 동료들과 함께라며 들어선 그는 첫눈에도 유독 눈에 띄는 사람이었습니다. 훤칠한 키와 서글서글한 눈매,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드는 미소까지. 여자들이라면 대개 호감을 가질 만한 외모와 분위기를 가진 남자였죠. 그는 가게의 분위기가 마음에 든다며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게 느낌이 너무 좋아요. 아,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일하는 직원분이세요? 아, 저희 언니네 부부랑 같이 운영해요. 엄밀히 말하자면 공동 사장이에요. 아, 그러시구나. 음식도 너무 맛있어요. 저희 형부가 이탈리아 요리학교 출신이시거든요. 고맙습니다. 자주 오세요. 네, 그럴게요. 저는 참 넉살 좋고 성격 좋은 남자구나 싶었는데요. 그 남자는 그 후로 정말 자주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특히 혼자서요. 처음에는 저녁에 맥주를 마시러 오더니 어느 날부터는 점심시간에 파스타를 먹으러 오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서로 인사하고 조금씩 친해졌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저에게 따로 명함을 주고 연락처를 묻더라고요. 사실은 저를 보러 온 거라고 하면서 제가 자기 이상형이랍니다. 저에 대한 마음이 생겨서 일부러 자주 온 거라고 했죠.
그 남자가 수줍게 건넨 고백에 제 심장은 걷잡을 수 없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번듯한 회사에 다니는 데다 외모, 성격, 능력, 무엇 하나 빠지는 게 없었던 남자인데 저한테 푹 빠져서 일부러 가게에 계속 왔다고 하니까요. 저 역시도 호감이 있었고 그 후로 가게 밖에서도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어요. 나중에는 저희 언니 부부와도 다 같이 어울렸고 영업시간이 끝난 가게에서 4명이서 술을 마실 때도 많았습니다. 저는 식당을 하다 보니 주말이 제일 바쁜데 그 남자는 주말에 가게 일을 돕겠다며 찾아오는 경우도 많았어요. 저는 주말에는 집에서 푹 쉬라고 돌려보냈는데도 그래도 한 번씩 왔고 오면 일을 조금이라도 거들어주려고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참 좋고 고맙고 이런 완벽한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났구나 싶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1년 8개월가량 만난 저희는 결혼해서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던 그 관계에도 제 마음 한구석에는 늘 작은 불안함이 도사리고 있었는데요. 바로 남자친구 주변에 유난히 많은 여사친들이었죠. 그의 핸드폰은 데이트 중에도 종종 울렸습니다. 회사 여직원, 대학 동기 등 그에게 스스럼 없이 연락하는 여사친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한 번은 제 생일을 맞아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그의 핸드폰에 한은정 대리라는 이름이 뜨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제 눈치를 보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대리님. 네. 그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구석으로 가서 한참이나 통화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저한테 자리 비워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일 때문이냐고 회사에 급한 일이 있는 거냐니까 남자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 저번에 얘기했던 그 카페 이름이 뭐냐고 묻더라고. 자기 약혼남이랑 간다고. 회사에서 쉬는 시간에 그런 얘기를 자주 하거든. 그 말을 듣는데 저는 미간이 확 찌푸려지더라고요. 친한 직장 동료끼리 알려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늦은 저녁에 굳이 이런 전화를 건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 남자친구 주변에 스스럼 없이 연락하는 여자들이 워낙 많다 보니 저도 좀 예민해진 거죠. 제가 표정이 안 좋으니 남친이 묻더라고요. 왜 자기야? 근데 자기 진짜 여사친들 많은 것 같아. 뭘 많아. 그리고 지금 전화 온 건 여사친도 아니고 직장 동료라니까. 하여튼 친하니까 회사 밖에서까지 개인적으로 전화하고 그러는 거잖아. 많이 친한가 봐. 안 친해. 그냥 같은 팀이라서 가끔 다 같이 모여서 대화하고 그러는 거지. 안 친한데 회사 밖에서 그것도 이 시간에 이렇게 전화한다고? 그렇게 개인적인 용무로? 제 말에 남친은 웃으며 눈을 흘기더라고요.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질투의 화신이야? 그래, 나 질투 많아. 그리고 자기가 너무 여사친이 많은 것도 솔직히 신경 쓰여. 쿨한 척했지만 솔직히 나 거슬릴 때 많단 말이야. 방금 그 전화도 그래. 굳이 주말 저녁에 전화해서 물어볼 일이야? 차라리 카톡을 하던가. 결국 제가 서운함을 터뜨리자 그는 웃으며 제 손을 꽉 잡더라고요. 으이그 바보야. 완전 질투쟁이네. 쓸데없는 걱정을 왜 하고 그래. 세상 천지 여자들이 아무리 많아도 내 눈에 보이는 건 너 하나뿐인데. 나는 다른 여자들은 여자로 보이지도 않아. 그냥 회사 사람, 그냥 친구일 뿐이라고. 나한테는 자기만 여자로 보여. 그걸 자기가 몰라? 남자친구가 달래줘도 저는 여전히 기분이 풀리지 않더라고요. 그 모습에 남친이 그러는 겁니다. 알겠어. 생각해보니 자기 입장에선 기분 나쁠 수도 있겠다. 자기가 정 신경 쓰이고 불안하다면 앞으로 내가 더 조심할게.
자기 신경 쓰이게 만들어서 미안해. 서운함을 토로하는 제게 화 한 번 내지 않고 오히려 저를 달래주고 안심시키려 노력하는 그의 모습에 저는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좀 생각을 달리 먹기로 했죠. 그래, 이렇게 나를 사랑해주는데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굴었나 보다. 너무 못나게 굴었나 보다 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순조롭게 결혼 준비를 할 때였습니다. 저희는 회사와 가게에서 가까운 곳에 신혼집을 구하려 몇몇 개의 매물을 알아봤습니다. 그중 저희가 점찍어둔 곳은 남친의 회사와 저희 가게에서 그리 멀지 않은 아파트였습니다. 26평이라 평수도 적당하고 지어진 지 조금 오래되었지만 주변 인프라도 좋고 가격도 괜찮았죠. 아파트 앞 부동산에 얘기를 하고 몇 개의 매물을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마침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금매로 나온 집이 있다고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죠. 집주인은 다른 지역에서 살고 그 집은 세를 줬는데 현재는 월세 세입자들이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급하게 정리를 하고 외국으로 가야 해서 다른 곳보다 시세를 훨씬 저렴하게 내놓는다고 하더라고요. 가격이 그렇게 싸다면 저희 입장에선 놓치기 아까운 매물이었습니다. 그렇게 부동산 중개업자와 함께 바로 집을 보러 갔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희는 좀 황당한 일을 겪었어요. 분명 부동산 중개업자분이 미리 전화를 해놓았고 집주인분도 세입자분들과 얘기가 되었으니 편하게 구경하시라 했는데 막상 가보니 그 세입자분들이 문을 잘 안 열어주시는 거예요. 처음엔 집에 없나 했는데 안에서 아이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전화하고 초인종을 몇 번이나 누르니 그제야 열어주는데 표정이 너무 안 좋은 겁니다. 세입자들은 젊은 부부였고 아이도 둘 있더라고요. 안에 들어가니 집을 얼마나 안 치우고 사는지 어수선하고 지저분하고 게다가 그 세입자 남편은 막 팔에 문신도 있고 인상도 험악했어요. 저희가 집 구경하는 걸 엄청 기분 나쁘게 탐탁치 않게 보고 있는 겁니다. 남친과 저도 그 시선이 따가울 정도로요. 불만이 정말 많아 보이더라고요. 어쨌든 저희는 집을 보러 온 거니까 조용히 집을 구경했어요. 집이 좀 지저분하긴 했지만 그래도 부분 인테리어하고 고치고 나면 괜찮겠더라고요. 위치도 좋고 뷰도 좋고 가격도 좋고 그 집이 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그 세입자는 다른 방에서 집주인하고 통화를 하더라고요. 가만 들어보니 자기들이 이 집 산다고 기다려달라고 하지 않았냐. 왜 다른 사람